한국은 변변한 기차도 없는 후진국입니다. 그런 나라로 파견을 가는 건 시간을 버리는 짓이라고요. 여기 한국만은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영국의 철도 승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마지못해 가게 된 한국에서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서울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아일라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철도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고, 이 직업은 제가 평생을 바라 마지 않던 직업이었기에 저는 철도 승무원 면접에서 합격하자마자 정말 뛸 듯이 기뻐했는데요. 왜냐하면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차를 개발한 국가고, 따라서 영국인으로서 기차 승무원으로 일한다는 건 뭔가 영국 전통을 잇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제 만족감과 자부심은 첫 출근부터 완전히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제 선임은 제게 교육을 시켜주면서 저희 철도 회사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정책에 대해 말해줬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었거든요. 그건 바로 오직 한국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들에게만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불합리한 정책이란 말인가? 저는 그렇게나 고대하던 회사에서 이러한 근본이라는 게 전혀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 큰 실망감을 느끼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선임은 이러한 제 실망이 가득한 표정을 인지했는지 이내 왜 한국인들만 특별 대우를 받는 건지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기 시작하더군요. 아일라, 잘 들어봐. 한국인들은 정말로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몇 년 전 이곳 기차역에서 엄청난 홍수가 났던 거 아니? 그때 이곳 기차역도 완전히 잠기게 되었지만 영국인 직원들의 나태함과 미숙한 대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늦게 대피를 해야 했어. 그런데 한 영국 아이가 말썽이었지. 그는 가지 말라는 곳에 갔다가 급하게 불어난 홍수에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거든. 당연히 모두가 아이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어. 기차역은 저지대에 있었기에 근처 범람 지역의 물까지 급격하게 흘러들어오며 그야말로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였거든. 그런데 그렇게 아이가 꼼짝없이 물에 잠기겠구나 싶던 그때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나서기 시작했지.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옷이 젖든 말든 인간 사슬을 만들어 아이를 위해 나섰고, 결국 영국인들이 넋놓고 구경만 할 때 한국인들은 생명을 구하는 영웅 같은 일을 해낸 거야. 어떻게 한국인들은 남이 나라에서도 용감한 희생정신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건지 결국 모두가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행동에 박수를 보냈고, 우리 회사는 한국인들의 영웅과도 같은 행동을 기리고자 한국 여권을 보여주면 좌석을 무료 업그레이드해주는 이벤트를 열므로써 한국에 대한 존경을 표한 거야. 그런데 그저 몇 달간만 운영할 거라던 이벤트는 결국 지금까지 지속되게 되었어. 왜냐하면 한국인들에게 대우를 해주면 해줄수록 기차를 이용하는 한국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인 승객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회사 입장에서도 큰 이익이 되었거든. 어떻게 무료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는 한국인 승객들이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었냐고? 간단해. 우리 기차는 전 세계인들이 탑승하고 있지만 한국인 승객들은 그 중에서도 단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시민의식 수준과 교양 수준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야. 한국인 승객들이 사용하고 간 자리는 매우 깨끗해서 따로 좌석 청소를 할 필요조차 없었을 뿐더러 한국인 단체 손님이라도 탄 날에는 해당 구간의 승무원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여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정도로 아무런 민원사항도 발생하지 않았거든. 그도 그럴 것이 아무도 떠들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데 직원이 필요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한국인들의 선한 영향력은 또 어떻고? 한국인들의 자신의 좌석을 청소하고 공공장소에서 떠들지 않고 정숙하는 모습을 본 다른 승객들은 한국인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도 한국인들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결국 객실 내 한국인들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회사 입장에서는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대우를 해주고도 순이익이 증가하는 미친 결과를 냈던 거지.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듯 전 세계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단 말인가요? 물론 한국인들의 헌신 덕분에 아이가 구출될 수 있었던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에 대한 미담에 대해서는 분명 어느 정도의 과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다니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의심했던 대로 제가 실전 업무에 투입되자마자 보게 된 한국인들의 모습은 정말 최악 그 자체더라고요. 일단
한국인들은 남의 쓰레기까지 전부 치우는 신사적인 사람들이라더니 제가 직접 겪은 한국인들은 쓰레기를 기차 복도에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대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신이 가져온 별도의 쓰레기까지 객실 내부에 버려댔는데요. 또한 몇몇은 객실 안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아이의 기저귀까지 갈아댔고 아이의 배설물이 묻어있는 기저귀를 그대로 열차 복도에 내팽개치는 등 정말 같은 인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상 이상의 행동을 일삼았어요. 제가 주의를 줘도 소용이 없었죠. 이들은 주의를 받으면 화장실에 몰래 쓰레기를 버려댔기 때문에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라도 온 날에는 변기가 온통 쓰레기와 배설물로 초토화돼서 승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조차 없게 되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최악인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은 다른 승객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기내식을 절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은 VIP 대접을 받아야 하는 한국인이니 서비스로 기내식을 몇 개 더 달라고 떼를 쓰곤 했거든요. 저는 이런 최악의 시민의식 수준을 가진 한국인들을 어째서 대우해주는 건지 의문이 들었고 그렇게 한국인들에게 완전히 학을 떼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 대한 악감정을 간신히 억누르며 승무원 일을 계속하고 있던 어느 날 회사 측은 충격적인 지침을 하나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부터 한국 여권을 내밀며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겐 여권 전문 검사 장비를 사용하여 국적을 제대로 확인을 하라는 공지였는데요. 그러면서 요즘 한국인을 사칭한 중국인들이 한국인에 대한 혜택을 독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회사가 큰 손실을 입고 있으니 반드시 검사를 하라는 꽤나 의아한 문구를 덧붙였죠.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중국인들이 대체 왜 한국인 행세를 하면서까지 좌석 업그레이드를 바란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그냥 한국인에 대한 특혜를 취소하면 될 것을 이런 복잡한 검사 과정까지 거치면서 지속하려고 하다니 저는 회사가 쓸데없는 공지를 내렸다는 생각에 불쾌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불만족은 여권 검사를 실시하자마자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죠. 왜냐하면 전문 장비를 도입하자마자 수많은 중국인들이 그동안 한국인 행세를 하며 특혜를 가로챘던 것이 밝혀졌거든요. 심지어 자세히 살펴보니 중국인들은 번역기를 그대로 돌린 수준의 문법 오류로 가득한 허접한 여권을 들이밀기도 했고 여권은 싸구려 종이나 시트에 인쇄되어 있는 등 공문서 위조라는 명백한 범죄를 저지름에도 성의라는 게 아예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양심도 없는지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므로 중국 여권은 한국 여권의 효력도 갖는다면서 주머니 속에 꽁꽁 감춰둔 중국 여권을 꺼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게 당당하다면 왜 처음부터 중국 여권을 보여주지 않고 허접하게 인쇄된 위조 한국 여권을 보여줬다는 말인가요?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뻔뻔한 행보에 질려버렸고 그렇게 이들을 전부 공문서 위조죄로 경찰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듯 중국인들을 싹 쓸어버리니 객실에는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만 남은 객실에는 정말로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했고 심지어 한국인 단체 승객들은 커다란 봉투 하나를 챙겨오며 자신들이 발생시킨 쓰레기와 객실 내의 다른 손님들의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주기까지 했는데요. 또한 한국인들은 노약자 승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짐칸에 싣고 내려준다거나 하며 놀라운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한국인들이 기차에 다수 탑승한 날에는 정말로 승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예 없었고 저는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좋아하는구나 싶어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모습과 배려심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어요. 그러다 정말 아직까지도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가는 놀라운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차회사 측의 전산상의 오류로 좌석을 이중으로 판매해버렸고 결국 임신한 영국 여성은 좌석을 구매하고도 몇 시간 동안이나 서서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부끄럽지만 영국의 전산 시스템은 아직도 구축된 지 십수년은 지난 매우 구시대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러한 오류는 꽤나 흔하게 발생합니다. 임신한 영국 여성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지 그저 체념한 채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눈치였죠. 여기서 항의를 한다고 해도 불친절과 나태를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는 영국 직원들이었기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녀보다 일주일이나 먼저 기차표를 예매했고 심지어 좌석에도 그녀보다 훨씬 더 먼저 앉아있던 한국인 남성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자리를 여성에게 내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영국 기차에서 이러한 이중 발권은 꽤나 흔하고 보통 먼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앉아서 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데요.
그리고 섣불리 자리를 양보했다간 몇 시간이나 서서 이동하는 피곤한 여정을 이어가야 하므로 영국인들은 아무리 상대가 임산부나 노약자더라도 절대로 자리를 양보하는 법이 없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편하게 이동하는 게 더 우선이니까요. 그러나 이 한국인 남성은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행위 아니냐며 이걸 왜 고마워하는지조차 이해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장면에 지켜보던 승객들 모두는 자신들의 그간의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반성함과 동시에 양보의 미덕을 보여준 한국인 남성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로 수준 자체가 다른 사람들인 거였죠. 그러나 이러한 한국에 대한 제 호감도 잠시 저는 곧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정도의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측에서는 한국 철도사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올 직원들을 모집한다며 한국의 우수한 기차 시스템과 인프라를 배워오라는 충격적인 공지를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건 제 자존심을 완전히 긁어놓는 믿기지가 않은 공지였어요. 아니, 영국은 분명 세계 최초로 기차를 만들어낸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인데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배워오라고 한다는 말인가요? 이건 아무리 상대 국가가 한국이라고 해도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로 했죠. 바로 제가 직접 한국행을 자원해서 오히려 한국의 영국의 우수함을 직접 보여주고 오는 거였습니다. 영국은 분명 근본 있는 철도 강국이었고 비교적 철도 역사가 짧은 한국은 좀처럼 영국의 우수한 모습을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며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기차역에 도착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의 기차 인프라가 훌륭해봤자지 역사가 짧은데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어? 라고 읊조림과 동시에 제 옆에 있던 키오스크가 영어를 구사하며 기차에 탑승하려고 하시는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건 분명 제 영어로 된 혼잣말을 인식한 뒤 정확한 영어 답변을 건넨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이 기계에 귀신이라도 들린 건가 싶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기계에 대고 도대체 정체가 뭐냐며 공포에 질린 소리를 질러버렸는데요. 그런데 기계는 이내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기차표 발권을 도와주는 키오스크입니다. 당신의 음성을 인식하고 있으니 발권을 원한다면 발권이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랬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동 통역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는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이었고 상대방이 어떤 언어를 구사하든지 곧바로 번역하여 해당 외국인의 언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 높은 맞춤형 기술을 개발해 놓은 상태였던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인프라를 당연하다는 듯 볼 수 있다니 이건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모습이었는데요. 심지어 키오스크는 외국인을 위한 여행지 추천 기능까지 자랑하고 있었고 제가 기본적인 취향을 입력하니 키오스크 내 AI 시스템은 전통과 고즈넉한 느낌을 사랑하는 제게 전주와 경주라는 여행지를 추천해주기까지 했기에 저는 그저 한국의 기술력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못함에도 한국의 최첨단 키오스크를 이용해 기차표 발권 직전까지 체험할 수 있었고 저는 어쩌면 영국이 기차 역사의 최초일지는 몰라도 최고는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기차표 발권에 줄을 설 필요도 없고 기계가 모든 것을 전부 처리해주니 실수가 발생할 리도 없지만 영국은 기본적인 산수조차 제대로 안 되는 직원들이 느릿느릿 일을 처리해서 기차역에는 끝도 없이 줄이 늘어서 있을 뿐더러 기차표 이중 판매 같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양국의 십수년은 벌어진 격차의 현타를 느끼며 본격적인 실습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첫인상부터 심상치 않았던 한국은 기차 내부의 기술력 또한 정말 감탄만 나올 정도로 훌륭했어요. 일단 객실 내 IoT 센서와 AI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승객들의 인원과 밀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기차 승무원들은 승객들의 모바일 표를 일일이 검사할 필요조차 없이 예약된 좌석과 카메라가 자동으로 파악한 인원수가 맞지 않는 경우에만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하면 되는 말도 안 될 정도의 신속한 일처리를 할 수 있었죠. 이건 영국 기차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이었기에 저는 그저 깊은 생각에 잠길 뿐이었습니다. 최근 영국 내의 중국인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저희 기차를 이용하는 중국인 승객들도 부쩍 늘었는데요. 문제는 중국인들은 기차에 공짜로 탑승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에 이러한 민폐는 결국 승객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기차 좌석 밑이나 화장실에 숨는 것은 기본이고 기차 천장에 기어 올라가는 경우도 흔하기에 승무원들은 매 정차마다 눈에 불을 켜고 기차에 무임승차한 중국인들을 잡아내야 하죠. 정말로 기차 승무원인 제 입장에서는 제가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하러 온 건지 아니면 중국인들과 숨바꼭질을 하러 온 건지 분간이 안 가서 제 직업에 대한 현타가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이러한 숨바꼭질 때문에 기차는 정차를 할 때마다 1시간 이상씩은 지연되곤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최첨단 장비로 이러한 부정승차를 한 번에 검사하고 있었기에 아무도 감히 부정승차를 할 엄두조차 못 냈고 기차는 단 1분의 시간도 어기지 않고 정시성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의 기차에서 무엇보다 충격을 받았던 점은 바로 한국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영국에서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한국인들은 정말 최고의 손님들이었거든요. 일단 한국인들은 승무원들과 눈을 마주치면 꼭 친절한 인사를 건네는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쓰레기를 절대로 객실 내부에 그냥 두고 가는 법이 없었기에 한국인들이 사용하고 간 객실은 처음 상태 그대로의 깔끔한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의 기차 객실에는 최첨단 공기청정기와 최적의 온도 및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AI 기반 중앙 제어 장치가 존재했기에 한국의 기차 내부는 먼지 하나 없이 마치 고급 호텔 객실과도 같은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죠. 영국 기차의 객실 내부는 중국인들이 발생시킨 쓰레기에 더해 청소도 통 안 하기에 객실 좌석에는 진드기가 득실되고 한 번은 쥐떼가 기차 내부를 뛰어다녀 큰 소동이 벌어진 적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객실 환경은 뛰어난 인프라도 인프라지만 승객들의 수준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기에 저는 승객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쾌적한 객실 환경을 유지하도록 협조하는 한국의 놀라운 교양 수준의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한국의 놀랍도록 우수한 모습에 감탄하고 있던 와중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웬 중국인 무리가 자신들이 직접 담가온 정체불명의 술을 객실 내부에서 마시려고 하다가 그만 술병을 염과 동시에 발효된 술이 그대로 터져버렸거든요. 결국 술은 객실 여기저기에 완전히 튀어버렸고 중국인들의 이러한 민폐짓 때문에 옷이 악취나는 술로 완전히 젖어버린 승객들이 속출해버렸어요. 저는 이러한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와 함께 근무하던 한국인 민정이 나서더니 이내 능숙한 솜씨로 난데없이 술을 뒤집어쓰게 된 승객들을 어디론가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 기차 내부에는 세탁기가 존재했고 이곳에는 임시로 갈아입을 여분의 옷까지 존재했거든요. 심지어 세탁기는 건조 기능까지 딸려있는 최첨단 세탁기로 한국 기차에는 직원들과 승객들 모두가 원활한 기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놀라운 시설을 구비해 두었다고 했는데요. 덕분에 중국인들의 민폐로 인한 피해는 나름 빠르게 복구될 수 있었고 저는 한국의 어떠한 돌발 상황도 극복하는 놀라운 능력에 감탄을 연발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실습은 종료되었고 저는 영국의 기술 수준을 뽐내러 온 한국에서 그저 부끄러움과 민망한 감정만 느낀 채 쓸쓸히 숙직실로 향해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숙직실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도대체 직원 숙직실인지 아니면 호텔방인지 숙직실 내부는 놀라운 시설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숙직실은 보안을 위한 생체인식 입력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고 실시간 감시 카메라까지 작동하며 무단 침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었는데요. 또한 숙직실은 직원이 원하는 대로 온도, 습도 및 공기 흐름을 조정할 수 있는 개별 온도 조절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기에 직원들은 개인화된 환경에서 편히 쉴 수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바로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일교차가 매우 큰 국가로 해가 지면 꽤나 쌀쌀한 날씨를 자랑했는데요. 그런데 온돌은 바닥난방이라는 정말 상상치도 못한 천재적인 보온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온돌 바닥에 눕자마자 마치 온몸이 사르르 녹는 느낌이 들면서 하마터면 그대로 기절하여 잠에 들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영국의 숙직실과는 차원이 다른 시설들이었기에 저는 한국은 직원들의 복지까지도 신경 써주는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라는 것을 곧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영국 숙직실은 제대로 된 보안 장치도 없어서 기차역에 상주하는 노숙자들이 직원 숙직실에 몰래 들어와 자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이건 자칫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 우려가 있기에 영국 직원들은 아무도 숙직실을 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숙직실 시설도 형편없죠. 숙직실은 그저 기차역 한복판에 컨테이너가 떡하니 놓여 있을 뿐이고 난방이나 기본적인 암막 커튼 따위는 기대할 수조차 없거든요. 거기에 더해 영국 숙직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저히 관리가 되질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숙직실 내부에는 쥐나 진드기가 들끓고 있고 이건 도저히 사람이 쉴 수가 없는 환경이므로 밤샘 근무를 한 기차 승무원들은 그저 기차역 내부의 벤치에서 지친 몸을 달래거나 인적이 드문 화장실을 찾아서 쭈그려서 선잠을 자는 등 정말 노숙자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철도 승무원들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나름 최고 대우를 받는다는 철도 기관사조차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쭈그려서 쪽잠을 청하는 모습을 보면 영국은 무늬만 선진국일 뿐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국가임을 곧바로 알 수 있죠. 하지만 한국 숙직실은 조절식 조명과 수면 유도 백색 소음기 등 고급 기능을 갖춘 방음 낮잠실까지 갖추고 있었고 이는 낮과 밤이 바뀌는 경우가 잦은 기차 승무원을 충분히 배려해주는 시설이었기에 저는 이렇듯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부러워졌습니다. 물론 서울역의 환경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을 테죠. 영국의 웬만한 기차역들은 상당한 우범지대기에 노숙자들과 소매치기들이 호시탐탐 범죄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영국의 노숙자들은 잃을 게 없어서 겁날 것도 없다는 듯 각종 묻지마 범죄로 영국의 사회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고 이는 영국의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위험한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을 리가 없고 영국의 기차역은 죄다 후줄근하고 낡아빠진 시설물들만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을 뿐인 것이죠. 하지만 서울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역은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문화의 중심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서울역에는 각종 맛집들과 예쁜 카페들이 즐비해 있었고 그 어떠한 범죄의 위협도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서울역에서는 노숙자들이 그다지 많이 보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가끔 보이는 노숙자들도 시민들에게 위해를 끼치며 돈을 요구하기는커녕 다른 일반적인 한국인들처럼 그 어떠한 범죄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약자를 끝까지 챙기는 배려심 깊은 국가로 노숙자가 머무는 곳에 온열 좌석을 설치한다든지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하며 노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이 이렇듯 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을 끝까지 도와주니 한국은 영국과는 달리 삶의 희망을 잃은 노숙자들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비율이 현저히 적었고 저는 이런 게 바로 배려의 선순환이 아닌가 싶어 그저 두 눈을 지그시 감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노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었고 또 노숙자들은 그러한 배려를 받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으며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과대평가되고 있는 한국에서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다가 오히려 개망신만 당한 채로 영국으로 다시 복귀했는데요. 저는 한국인들이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지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영국은 반드시 이러한 한국과의 교류를 늘려서 한국의 많은 것들을 배워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한국 기차에서 경험했던 각종 최첨단 인프라와 시스템, 그리고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서 제발 눈을 감았다 뜨면 제가 영국이 아닌 한국에서 기차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기를 바라는 헛된 망상까지 하며 한국을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아니 한국인들은 왜 줄을 안 서는 거죠? 이 나라는 기본적인 교양조차 없다는 말인가요? 여기 한국인들의 줄 서는 모습을 보고 학을 떼고 말았다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질서의식은 전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미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고 이 경험은 정말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며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오직 자신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며 그간의 제 인생에 큰 교훈과 깨달음을 주었거든요. 일단 제가 뜬금없이 여행을 결심한 이유는
바로 프랑스의 개인주의적이고 예민한 분위기에 지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인들 대부분은 너무나도 예민했고 한치의 관용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에 저는 이곳에서 마치 로봇이 된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거든요. 그러다 마침 저는 한국인 지혜에게 초대를 받게 되었고 이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기에 곧바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였습니다. 지혜는 제가 속해 있는 프랑스 지사로 단기 파견을 왔던 직장 동료로 약 1년간 저와 함께 일하며 우정을 쌓았던 좋은 친구였는데요. 그런데 지혜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끔가다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바로 그녀는 대중교통에서 줄을 서 있거나 자리에 앉아 있다가 노약자를 보면 자리를 비켜준다거나 하며 쓸데없는 짓을 했거든요. 자신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지혜는 꼭 자신들보다 약해 보이거나 불편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자리를 양보했고 그녀의 행동을 본 저를 포함한 다른 프랑스인들은 지혜가 자신의 목도 챙기지 못하는 바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한 프랑스에서는 노인이 줄을 서 있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던 아무튼 자신의 일이 아니므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또한 한국인 지혜는 줄을 서 있다가 새치기를 당해도 그저 저 사람이 급한 일이 있겠지라는 태도로 그러한 새치기까지 묵인하는 도저히 이해를 하려야 할 수가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설사 새치기를 한 사람이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아무튼 그건 제 일이 아니므로 절대로 그러한 새치기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한 프랑스에서는 상대방의 사정보다는 제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바보 같은 모습만을 보이며 자꾸만 손해를 보는 지혜에게 핀잔도 줘봤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늘 한국에서는 자신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불편한 사람에겐 배려를 해주는 게 당연시 여겨진다고 대답하며 자신도 프랑스에 와서까지 이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노약자에게 양보를 하는 게 몸이 배어버린 것을 어떻게 하냐며 울상을 지었는데요. 저는 그런 지혜를 보고 그녀는 분명 착한 사람이긴 하지만 아무튼 자신의 권리도 제대로 못 챙기는 멍청이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에서 살고 있는 모든 프랑스인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100% 확신하죠. 아무튼 저는 애초에 여행을 결심한 상태기도 했고 그렇게 오랜만에 지혜를 보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지혜를 만나기로 한 날보다 이틀 먼저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저는 지혜를 보는 것도 좋지만 뭔가 혼자서 한국 이곳저곳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저는 한국은 생각보다 매우 놀라운 국가라는 것을 단번에 깨닫게 됩니다. 일단 버스를 탈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프랑스에 있을 때 웬만해서는 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요. 프랑스 버스는 정시성이라는 것을 아예 기대할 수가 없을 뿐더러 노선도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1시간은 좋게 걸어서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다고 해도 버스는 예정보다 1시간이나 늦게 오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프랑스인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자가용을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중교통에서부터 프랑스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한국의 지도 앱을 통해 제가 어떤 버스를 탑승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한국은 버스 위치, 도착 시간 및 탑승 인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실시간 GPS 추적 시스템을 모바일 맵과 통합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지도 모바일 앱을 통해 모든 정보를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정류장은 엄청난 인파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정류장은 대기 인원이 한 명도 없었음에도 지도 앱은 수많은 인파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탑승하라고 지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이 개발했다는 이 지도 시스템이 잘못 만들어지기라도 한 건가 싶어 매우 혼란스러워졌는데요. 이 많은 줄을 전부 기다리고 버스에 탑승하다면 분명 도착 시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한국의 기술력은 아직 이러한 예상치 못한 변수를 고려할 능력까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건가 싶었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을 끝까지 믿고 지도 앱이 지시한 대로 사람이 많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기한 지 5분도 안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한국 버스는 이곳 정류장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있는 것을 미리 알기라도 한 것처럼 촘촘한 버스 배차를 통해 승객들을 빠르게 실어 나르기 시작했거든요. 반면에 사람이 없던 정류장에는 그동안 어떤 버스도 정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야 이건 우연이 아닌
한국이 괴물 같은 기술력을 개발한 덕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AI 기반 동적 스케줄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AI를 통해 실시간 승객 수요, 교통 상황, 날씨를 분석하여 버스 노선과 일정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고 있었거든요. 즉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최소한의 대기시간과 최대 효율성을 보장받는 게 당연했던 것입니다. 이번과 같은 경우도 서울의 버스 네트워크는 이 시간대의 버스 정류장에는 승객들의 수요가 급증한다는 것을 미리 예측했고, 또 버스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AI 카메라를 통해 승객들이 몇 명이나 대기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자동 배차 시스템을 통해 버스 배차가 늘어날 수 있었고, 저는 한국을 믿고 지도 앱의 지시를 따른 덕분에 빠르게 버스에 탑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의 감탄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경멸의 감정으로 바뀌고 말았거든요. 바로 제가 버스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웬 젊은 한국인 남성이 제멋대로 줄 맨 뒤에 있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 주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갑자기 지혜가 생각이 나면서 답답한 감정이 밀려옴과 동시에 자신의 알량한 도덕적 만족감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 남성에게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한국인 남성이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면 이 남성 뒤에 있던 사람들 모두는 줄이 한 칸씩 밀리는 셈이었고, 그렇게 된다면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원치 않는 모든 사람들마저 강제적으로 자리를 내어주는 셈이 되거든요. 이건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모습이었고, 그렇게 저는 이 한국인 남성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봐요. 당신이 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줄 생각이라면 당연히 당신은 맨 뒤로 이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줄 생각이 없음에도 제 앞에 서 있는 당신이 자리를 비켜준 탓에 저까지 줄이 밀리게 생겼잖아요. 당신의 자리에 대한 소유권은 당신이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해줌과 동시에 사라지고 말았으니 당신은 마땅히 맨 뒤로 이동해야 해요. 그런데 무슨 반박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인 남성은 이내 정말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당연히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계시며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제가 할머니를 부축할 수 있도록 조금 비켜주시겠어요? 그는 자신은 당연히 맨 뒤로 이동할 생각이었으므로 저의 다소 날선 발언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듯 오직 맨 뒤에 있던 할머니를 앞으로 부축해주는 것에만 관심을 보였고, 저는 그의 당연하다는 듯한 배려의 모습에 정말 기가 찰 따름이었습니다. 분명 버스는 빠른 배차를 통해 계속해서 오긴 했지만 그만큼 사람들도 엄청나게 빨리 늘어났기에 그는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해준 대가로 십수분은 시간을 버려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생전 처음 보는, 그리고 앞으로 다시 볼 가능성도 없는 노인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헌납하다니 이건 정말 바보 같은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뒤로 줄을 서 있던 한국인들은 자리를 양보한 젊은 남성과 무언가의 이야기를 나누더니 이내 맨 뒤로 이동하려는 남성을 강제로 붙잡아 자신들의 앞자리에 서게 해주었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한국인들 또한 할머니 때문에 줄이 늘어나는 것쯤은 개의치 않는 모양이었는데요. 이러한 한국인들의 하나같은 배려에 대한 공감 덕분에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던 남성은 자신이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해준 것처럼 다른 한국인들에게 자리를 양보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상황이란 말인가?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해 있는 프랑스에서는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모습이고, 저는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겉으로만 착한 척을 하는 위선자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줄을 기다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에도 오직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만 이런 황당한 양보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해 보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제가 원하던 대로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고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한국 버스는 놀라웠어요. 한국인 승객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현금이 아닌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을 태그함으로써 버스 요금을 지불했고, 덕분에 매우 빠른 버스 승하차 속도를 보여주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현금으로 버스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고 거스름돈을 받거나 버스 티켓을 끊어주는데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러한 한국과 같은 NFC 인프라를 도저히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고 그야말로 발전이 정체되어 있죠. 하지만 한국은 눈만 돌리면 놀랍도록 최첨단의 인프라를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보면
한국은 분명 프랑스의 인프라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타는 듯한 갈증을 느껴 편의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 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이곳 편의점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최첨단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둔 상태였기에 줄을 설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고객은 그저 편의점에서 물품을 고른 후 바코드에 물품을 스캔한 뒤 결제를 마무리하면 됐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여기서도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법 없이 그저 자신의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을 태그함으로써 결제를 3초 만에 끝내버렸기에 저는 줄을 전혀 서지 않고도 손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프랑스에서는 정말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기에 저는 그저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현금 결제가 성행하고 있고 직원은 거스름돈 계산에 엄청난 시간을 사용하므로 계산줄은 끝도 없이 늘어서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거기에 책임감 없는 프랑스 직원들은 손님들이 줄을 서 있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신들끼리 히히덕대며 농땡이를 부리곤 하기에 계산을 하는 데는 예상보다도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되곤 하죠. 하지만 한국은 최첨단 기술력 하나로 그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곳 무인 편의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된다는 점도 경악스러웠는데요. 도대체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훌륭하면 으슥한 새벽에도 무인 편의점이 운영될 수가 있는 건지, 프랑스에서는 새벽에 편의점이 열린다면 직원이 지키고 있든 말든 곧바로 강도가 들어 모든 것을 훔쳐갈 것이 너무도 뻔하기에 저는 이러한 한국의 무인 편의점 시스템 하나를 보고도 한국의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밤이 되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심지어 몇몇 구역에서는 절도 문제 때문에 낮에도 가게 입구를 쇠창살로 막은 뒤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직원에게 직접 가져다 달라고 말하는 형식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사회 분위기마저 프랑스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예상보다도 훨씬 훌륭했던 모습에 혀를 내두르며 이동했습니다. 한국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무척이나 잘 되어 있었기에 저는 버스 하나만으로도 한국에 어디든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줄을 서려고 할 때 저는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줄을 이상하게 서 있었기 때문인데요. 분명 한 무리의 사람들은 앞쪽에 차례차례 줄을 서 있었는데 그 뒷무리의 사람들은 간격을 엄청나게 벌린 채 줄을 서 있었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기괴한 방식의 줄서기란 말인가?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앞무리의 사람들과 뒷무리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버스를 기다리는 거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앞무리의 사람들 중에 가장 뒤에서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가 생각한 방식이 맞았는지 뒷무리의 사람들 중 제게 줄을 잘못 섰다고 면박을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만약 줄을 잘못 서서 새치기를 한 셈이라면 한국인들은 그런 저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했기에 저는 제가 올바른 줄서기를 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한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새치기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일부 불같은 사람들은 새치기를 한 상대에게 주먹을 날리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치기는 심심치 않게 벌어지곤 하지만 아무튼 프랑스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라고 새치기를 가만둘 리가 없었고 저는 한국식 줄서기 방식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생각에 마치 한국인이라도 된 것처럼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재밌게도 저는 이틀간 혼자서 한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는데 이러한 앞무리와 뒷무리가 분리되어 있는 줄서기 방식은 어디에서나 보였고 그럴 때마다 저는 앞무리의 가장 뒤에 줄을 설므로써 한국식 줄서기 방식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알찬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드디어 지혜를 만나게 되었고 지혜는 여전히 제게 환한 미소를 지어주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왔으니 선물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며 저를 한 번화가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를 따라 도착한 음식점에서도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봤던 것처럼 줄이 토막나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맨 앞무리의 맨 뒤에 줄을 서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지혜에게 한국식 줄서기 문화에 완전히 적응한 제 모습을 칭찬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지혜를 돌아보며 싱긋 미소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해주기는커녕 마치 바퀴벌레라도 본 것처럼 질색을 하며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따져 묻는 거 아니겠어요? 미셸,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는 프랑스에서 있을 때 새치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며 그렇게나 분노하곤 했잖아. 내가 새치기를 당할 때면 내가 직접 가서 새치기를 한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내곤 했지. 그런데 그랬던 내가 새치기를 하다니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아. 저는 도대체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 뒷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포장이나 다른 볼일을 보기 위한 사람들이고 매장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앞무리에 줄을 서는 게 맞거든요. 그게 한국식 줄서기 방식이죠. 이게 새치기라면 그동안 저는 버스를 타면서 몇 번씩이나 새치기를 한 셈인데 한국인들이 그런 저를 가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런 제 주장에 실소를 터뜨리며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기 시작하더군요. 미셸, 만약 이렇게 토막줄을 서지 않고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줄을 길게 늘어뜨려 선다면 이곳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렇듯 줄을 띄엄띄엄 선 것일 뿐이야. 그리고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새치기를 했어도 아무런 핀잔이나 항의를 듣지 않은 건 그저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거야. 내가 말하지 않았어? 한국인들은 사정이 있거나 급한 상대를 보면 그들에게 기꺼이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야. 내가 프랑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준 것도 그런 이유에서지.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야. 한국인들은 고의적으로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국물도 없지만 잘 모르거나 사정이 있는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 그러한 실수를 너그럽게 봐주는 사람들이거든. 한국인들은 실수에 의한 새치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보다 고의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나쁘게 보지. 그러니 딱 봐도 외국인인 내가 새치기를 한 상황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던 거야. 내게 새치기에 대한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건 너무도 명백하고 한국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야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젊은 남성에게 새치기를 하지 말라며 강하게 항의를 했던 경험이 떠올랐고 또 그 외에도 프랑스에서 새치기만 보면 눈알이 뒤집어져 화를 냈던 경험들이 줄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듯 새치기에 매우 예민한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상습적으로 새치기를 한 셈이었다니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버거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대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줄을 설 수가 있는지 저는 어쩌면 한국인들의 교양 수준은 이미 프랑스를 아득히 뛰어넘은 지 오래기에 저는 감히 한국인들을 이해할 수조차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에서 이런 식으로 토막줄을 설 경우 당연히 넓게 벌어진 틈 사이로 수많은 새치기들이 들끓을 것이 분명하고 또 애초에 개인주의적인 프랑스인들은 남들의 통행권이 보장이 안 되든 말든 전혀 상관도 하지 않으므로 이렇듯 남을 배려하는 토막줄을 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남을 배려하겠다는 목적하에 이러한 아름다운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니 저는 이제야 지혜가 프랑스에서 했던 바보 같은 행동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죠. 저를 비롯한 프랑스인들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지혜를 보고 바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한국인 지혜가 정말로 바보였던 것이 아닌 프랑스의 수준이 그만큼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굴이 홍당무가 된 채로 토막줄 맨 뒤로 쓸쓸히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제 바보 같은 행동을 후회했죠. 지혜는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한국인들은 제 실수를 이해하고 아무도 저를 탓하지 않을 거라고 위로해줬지만 그러기엔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못난 꼴을 보인 상황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민하고 배려 없는 프랑스와는 달리 한국은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사회와 정겨운 사람들의 성품이 공존하는 희한한 곳이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아름답고 흥미로운 매력에 완전히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금 냉정한 사람들만이 존재하는 프랑스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다음 휴가에 꼭 다시 한국을 찾아오겠다는 결심을 하며 그렇게 인천공항으로 가는 지하철에 탑승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지하철에 탑승함과 동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은 만석인 상황이었는데 지하철 좌석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유심히 보더니 저보고 자신의 자리에 앉으라는 듯 손짓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할머니는 여자인 제가 제 몸만한 거대한 배낭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양보해 주려고 하신 모양이었는데요.
결국 저는 한국인들의 배려와 양보는 그저 노인들에게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닌 도움이 필요하거나 배려를 받아야 할 전인류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받지 못할 호의와 사랑이었고 애초에 저조차도 절대로 남을 배려하지 않으며 살아왔거든요. 한국에 오자마자 노인에게 자신의 순서를 양보하는 한국인에게 호통을 쳤던 것만 봐도 저 또한 그렇게나 예민하고 배려심 없는 프랑스인들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와는 전혀 다른 따뜻한 사람들이었고 저는 그동안의 제 야박한 삶에 대한 후회와 한국인들의 따뜻한 행동에 대한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감추면서도 이 자리만큼은 절대로 양보받을 수 없었기에 한사코 자리 양보를 거절했는데요. 저는 개인주의자는 맞지만 적어도 위선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자 할머니는 질려버렸다는 듯 제 앞뒤로 맨 배낭 중 작은 배낭을 빼앗듯이 가져간 뒤 자신의 품에 안은 채 지하철 좌석에 앉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차할 역이 다가오자 할머니는 가방을 제게 돌려주더니 이내 싱긋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지하철에서 내리셨죠. 저는 이게 바로 오직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뢰의 문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해 있는 서구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뜻 보면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한국인들의 행동들은 알고 보면 세상을 바꾸는 행동이었기에 저는 한국에 대한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죠. 바보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인들은 정말로 따뜻한 배려심으로 세상을 감동시켰고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더욱 빠르게 발전하여 기술이면 기술, 인프라면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선진국들을 압도하고 있죠. 이건 프랑스가 무조건 본받아야 할 문화지만 저는 프랑스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의 흉내조차 내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기에 저는 그저 많은 생각에 잠긴 채로 이동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각종 민폐짓을 벌이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조니 소말리는 한국에서 중형을 살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에서의 형 집행에 오히려 미국인들이 나서 소말리를 반드시 미국으로 송환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인들이 왜 한국의 일에 한국인들보다 더욱 맹렬한 분노를 표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엘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경찰로 근무 중이며 최근에 미국에서 정말 이전에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회 현상이 관측되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현상은 다름 아닌 한국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미국인들은 좀처럼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법이 없고 이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요즘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민폐짓을 일삼는 조니 소말리라는 유튜버가 미국에 귀국하기만 한다면 그 즉시 살아서는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보복을 하겠다며 난리도 아닌 상황입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면 신경조차 안 쓰는 미국인들이 도대체 어째서 이런 남의 나라에서 벌어진 일에 분노하며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단 말인지 저는 이러한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소말리에 대한 관심이 약간은 사그라든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미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더 난리인 상황이거든요. 저는 한국인들이 소말리에 대한 관심을 덜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 소말리는 한국에서 괜히 까불다가 구타를 당해서 얼굴이 완전히 짓뭉개져 버렸으며 심지어 약물이나 경범죄,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며 인생이 고꾸라질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소말리는 한국에 완전히 항복하고 사과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고 한국인들은 이에 속아 소말리에 대한 분노를 어느 정도 내려놓은 상태죠. 하지만 저는 이건 전부 소말리의 쇼일 뿐이고 소말리는 한국에 대한 어떠한 미안한 감정도 느끼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에서도 범죄심리 분석관으로 활약하고 있고 소말리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보면 그의 행동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가 다른 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민폐를 부렸던 이유 자체가 두 국가는 치안이 매우 좋고 사람들의 성품도 온건하고 교양이 높은 걸로 유명하기에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험한 꼴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소말리의 그간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소시오패스적인 행동을 보였기에
이번에도 소말리는 사과를 하는 척하며 동정 여론을 형성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감형을 받거나 미국으로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려는 것이 분명했죠. 그러나 소말리는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현재 미국 내의 분위기를 완전히 모르고 있는 눈치고, 만약 그가 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예 생존 자체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소말리는 한국에서의 여러 혐의들이 인정되어 감옥에 수감되는 것이 오히려 조금이라도 삶을 연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소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기만을 가장 학수고대하고 있는 존재는 바로 미국 내의 한인 갱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같은 잘 사는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미국에서 갱단 활동이나 하는 거냐고 반문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한인 갱단은 미국 내에서도 꽤나 역사가 깊고 또 탄생 배경 또한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갱단들은 자신들 개인의 금전적 이익과 약물 등의 이유로 조직되었지만, 적어도 한인 갱단의 경우에는 이러한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자신들은 미국 내의 비주류 인종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으니 침입자로부터 자신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조직되었거든요. 물론 지금의 한인 갱단은 처음의 설립 취지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들은 돈만 되면 뭐든지 다 하는 다른 라틴계나 중국계 갱단보다는 애국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전투력은 이미 미국에서도 정평이 난 상태기에 일부 도박사들은 만약 소말리가 미국으로 추방당하게 될 경우 며칠이나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돈까지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LA 한인타운의 한국인들은 미국 경찰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믿기지 않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었기에 한인 갱단들이 소말리를 어떻게 찾을 것이며 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 많은 이목이 끌리고 있습니다. 1992년 LA에서 일어난 폭동에 한인타운 역시도 폭동에 휘말리게 되었고, 생각보다 규모가 큰 폭동에 경찰들은 백인 거주 지역만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이었던 코리아타운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고 모든 인력을 백인 지역에만 집중시켰는데요. 그런데 모든 외신들이 코리아타운은 흑인들의 압도적인 숫자에 의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릴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을 방어해내는 데 성공했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경찰들조차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펼치는 흑인 폭도들을 도저히 막지 못하고 방어선이 뚫리는 경우도 허다했는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그러한 진압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폭도들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경찰과 군대까지 나서 LA 코리아타운 한국인들의 행동을 분석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남성들은 전부 군대를 전역한 베테랑들이었고, 심지어 한국인들은 IQ도 굉장히 높았기에 이러한 완벽한 군사 작전에 있어서 상당히 능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해서 위기가 닥치면 늘 끈끈하게 힘을 합쳐 어떠한 불리한 상황이라도 반드시 극복해냈는데요. LA 폭동 상황의 한국인들의 경우에도 경찰의 부재를 빠르게 인식하고 기업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같이 스스로 자원하여 책임을 다했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은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모두가 모여 자신들의 가족과 친구,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요. 이에 더해 한인타운의 한국인들 중에는 장교 출신이나 저격병 출신 등 징병제 국가 출신답게 다양한 보직의 엘리트 예비군들이 즐비해 있었기에 이들은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한국인들은 군대에서 배웠던 대로 옥상과 높은 지대를 관찰 및 방어 지점으로 정한 뒤 침입자에 대한 전술적 우위를 점했다고 했는데요. 또한 코리아타운을 구역 단위로 쪼갠 뒤 특정 구역을 순찰할 그룹을 할당하여 전방위적이고 전술적인 감시태세를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옥상 방어의 경우 저격병 출신의 무장한 예비역 상점 주인이 맡고 실제로 폭도들을 향해 위협 사격까지 가하는 등 만약 거리를 더 좁혀 들어온다면 다음 탄알은 내 이마에 박힐 것이다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에 흑인들은 도저히 코리아타운만은 습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략과 방어 체계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고지 위치와 조직적인 구역 설정은 군사 시나리오에서나 볼 수 있는 방어 전술이고, 이는 군사적 전술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군대에서 전역한 지 십수년이 지났더라도 높은 IQ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방어를 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가장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기 및 도구의 천재적인 활용성이었죠. 일단
미국은 총기를 소지하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국가로 당연히 대부분의 한국 상점 주인들도 자기 방어를 위해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과 다른 국가의 사람들의 다른 점이라면 한국인들은 자신들에게 남는 여분의 총기를 아직 소유하고 있지 않은 유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학생들마저 자신들의 이웃을 위해 목숨 걸고 나선다는 것도 매우 놀라웠지만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총기를 남에게 나눠주는 모습은 분명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끈끈한 모습은 남에게 조금의 호의라도 베풀려고 하지 않는 개인주의에 찌든 미국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기도 했죠. 아무튼 한국인들은 소화기와 같은 도구를 연막탄으로 활용한다든지 차량과 가구를 이용해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침입자의 속도를 늦추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번다든지 하며 무궁무진한 무기 응용성을 보여주었는데요. 혼란스러운 환경에 적응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하는 한국인들의 능력은 분명 이들이 타고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줬고 코리아타운 내의 한국인들의 숫자를 고려해본다면 이들은 사실상 전문적인 진압 훈련을 받은 미국 경찰들보다도 우수한 성과를 거둔 셈이었기에 미국 경찰은 한국인들의 폭도 진압 모습을 훈련 과정 개정에 참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차이나타운 등의 몇몇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서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놀라운 저력을 참조하여 자경대 결성에 대한 매뉴얼까지 제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누구도 한국인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의 상점 주인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식량과 물을 전부 내놓았고 또 공구점을 운영하는 한국인은 무기로 사용할 만한 여러 도구들을 무료로 공급하며 방어에 만전을 가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이웃들을 지키기 위해 밤까지 세워가며 경계 근무를 섰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정도로 남에 대한 희생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이렇듯 한국인들은 타고난 전투 능력과 뛰어난 IQ, 위기 상황마다 끈끈하게 뭉치는 집단주의와 이웃과 가족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희생정신을 통해 미국 경찰조차 못해낸 기적을 보여줄 수 있었기에 저는 이건 오직 한국인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 민병대가 조직되며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는 미국 정부에 대응하여 잠재적인 적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한국인 갱단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주는 민족들이 만든 갱단이라니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소말리를 잡아서 한국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는 게 지금 상황이므로 만약 소말리가 미국에 들어온다면 그는 일주일도 안 돼서 곧바로 위치를 추적당한 뒤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어버릴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소말리를 노리는 사람들은 한국 갱단들만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인들 또한 소말리가 미국에 돌아오는 즉시 이마에 바람구멍을 내주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남이 나라 일에 어째서 오히려 미국인들이 더욱 분노를 하는 거냐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생각보다 간단한 이유입니다. 바로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호감과 소말리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미국의 정신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일단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상황인데요. 그건 바로 한국 문화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 탓도 있지만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이 없었다면 미국은 대중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꽤나 큰 타격을 입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세계 최강의 기술 강국으로 미국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반도체와 배터리를 공급해 주었기에 미국은 기술 패권도 지키고 중국을 더욱 효과적으로 압박하며 중국과의 패권 다툼을 최대한 빨리 승리로 끝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은 경제 규모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기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혼란한 국제 정세를 함께 이끌어 나갈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한국의 중요성 덕분에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또한 지속적으로 한국을 언급했고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한국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렇듯 미국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한국을 언급하며 힘을 실어준 탓에 요즘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하면 미국의 형제국가라는 인식이 강하고 이런 형제를 건든 조니 소말리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만약 소말리 하나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건 미국 입장에서도 엄청난 타격으로 작용하므로 더더욱 소말리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미국인들이 한국의 편을 들며 한국인들보다 더욱 화를 내는 이유는
바로 소말리는 건들면 안 되는 것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소말리가 평화의 소녀상까지 희롱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렸기 때문인데요. 사실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의미는 한국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위안부들은 일본에 의해 성적으로 학대당했고, 이는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한 한국의 슬픈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미국 역시도 이러한 평화의 소녀상처럼 학대받고 차별받은 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이러한 약자를 끝까지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처럼 미국인들도 이러한 숭고한 행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추모의 기념물과 상징을 역사, 투쟁, 집단 기억의 표현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상징을 훼손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상징이 나타내는 가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데요. 실제로 미국에는 9.11 기념관이나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 희생자들을 기리는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 등이 존재하고 미국인들은 이렇듯 숭고한 장소를 끝까지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죠. 그리고 누군가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를 훼손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소말리는 한국의 평화의 소녀상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고통받거나 희생당한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더 넓은 생각을 조롱해버렸습니다. 한국 전쟁과 같은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한국과 동맹을 맺고 싸웠던 미국인들은 이를 양국이 공유한 역사와 희생에 대한 모욕으로 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건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 자신을 미국인으로 사칭하면서까지 미국의 국격을 더럽힌 소말리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현재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소말리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보복을 가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며 정말로 소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처단해버리겠다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소말리가 자신의 위치를 들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주변을 가리면서 방송을 송출했음에도 소말리가 걷는 길거리의 현수막이나 들려오는 버스킹 노랫소리만 듣고도 정확한 소말리의 위치를 포착한 뒤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며 빠르게 소말리를 붙잡았으며 심지어 소말리가 방송 중에 단 1초간만 노출시켰던 피자 박스의 로고만 보고도 소말리가 머무는 숙소의 위치를 파악한 뒤 소말리가 밖으로 나옴과 동시에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천재적인 전략과 용감한 행동력은 전 세계로까지 퍼지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고 이제는 미국인들도 한국인들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게 된 것이죠. 일단 미국인들은 현재 소말리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해 한국인들처럼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며 소말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현재의 소말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소말리의 한국에서의 행동이 미국 법에 저촉되는지까지도 자체적으로 검토하며 그야말로 소말리에게 지옥을 선사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정보 공유에는 미국 내 한국인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어 소말리는 겁도 없이 한국을 건든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생긴 상황인 것이죠. 몇몇 분들은 저보고 그래도 경찰이면 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명색이 경찰인데 이대로 소말리가 미국 땅을 밟자마자 보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거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 경찰이 소말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한국은 경찰 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라 어디서든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지만 미국은 경찰에 아무리 신고를 한다고 해도 사건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출동을 거부하는 국가거든요. 또한 경찰서 숫자의 한계 때문에 출동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리죠. 오죽 공권력이 부족했으면 미국은 $1,000 이하 절도 범죄는 벌금도 없이 전부 봐주고 있겠어요? 또한 미국에서는 함부로 남의 집에 침입한 사람을 쏴 죽이는 게 정당방위일 정도로 국가 차원에서 공권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맡긴 국가입니다. 소말리도 이러한 미국 공권력의 한계를 아주 잘 알고 있기에 미국을 놔두고 한국이라는 매우 안전한 선진국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한국 공권력은 언제 어떤 상황이라도 10분 만에 달려와 상황을 처리해준다는 것을 알고 한국의 공권력을 이용했는데요. 소말리가 얼마나 이러한 정보를 치밀하게 조사했으면 그는 한국 공권력의 신변 보호까지 요청하며 한국 경찰들을 마치 자신의 개인 경호원처럼 사용했겠어요? 결국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이 소말리를 노리는 상황에서 미국 경찰이 그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고 소말리에겐 교도소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 한국은 그저 손해만 본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되며 전 세계로부터 찬사받고 있거든요. 소말리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활기를 쳤지만 일본인들은 소말리가 민폐를 끼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못해서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바보 같고 겁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 네티즌들은 자국의 여성들과 역사들이 완전히 희롱당하고 있음에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이악 물고 못 본 척하며 도망만 다니는 일본 남자의 나약함에 조롱의 반응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천재적인 전략과 대담한 행동력, 그리고 소말리와 그의 동료들까지 전부 제압해버리는 전투력 등 상상 이상으로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전 세계인들은 일본인들에게 느낀 답답한 마음을 한국인들을 보면서 달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는 절대로 한국 남자를 건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도 했죠. 저도 지금 알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위안부 배상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소말리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인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고, 현재 한국은 세계적인 지지를 받으며 위안부 재단에 기부를 하는 외국인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주의적인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의 역사를 위해 기부까지 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살면서 처음 보는 희귀한 일인데요. 그만큼 위기 상황에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굉장히 인상 깊었고 소말리는 정말로 잘못된 국가를 건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일본인들은 위안부 문제에 반성을 하는 SNS 게시글을 올리며 이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일본은 역사 왜곡 교과서로 꽤나 말이 많은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러한 왜곡된 역사 교육을 통해 위안부는 그저 돈을 받고 몸을 판 매춘부인 줄 알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일본인들이 위안부의 실체에 대해 깨달았고 반성하는 일본인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자신들은 소말리에게 한국보다도 호되게 당하고 나라 자체가 완전히 희롱당했음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는데 한국은 자신들과는 달리 소말리에게 멋지게 복수를 하는 장면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가지는 일본인들도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은 이제 정말로 한국에 완전히 밀리는 국가가 되어버렸다며 절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이렇듯 한국은 위기를 완전히 기회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는 무시무시한 나라고 저는 한국의 이러한 놀라운 모습에 혀를 내두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이 세계적인 민폐 유튜버 조니 소말리를 완전히 황금 고블린쯤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소말리가 멍청해서가 아닌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똑똑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